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요즘에 자영업자 역시나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진짜 폐업 문의 많이 받습니다. 진짜 폐업 문의 많이 받아요. 요즘 왜 그러지? 진짜. 그리고 혹시 1층 이제 상가가 많이 빠지신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나눠보고 F&B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얘기 많이 나눠보는데 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격에 투영을 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그걸 소비하는 많은 분들이 그걸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유의미한 재밌는 사례가 뭐였냐면 급여가 최근 5년간 직장인들 급여가 매년 3.3% 정도씩 올랐대요. 근데 세금하고 준조세인 4대 보험 이런 것들은 매년 6% 정도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거의 2배 올랐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내가 제일 낮은 세율이 6%고 그 다음에 조금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뭐 7, 8%, 9%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6에서 15%가 돼요. 그냥 거의 9%가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세율 구간이 24%거든요. 또 9%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35%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틱 해버리면 딱 올라가 버리는데 세율은 개정 안 하면 내 연봉 자동하게 올라가는데 잠깐만 세금 더 떼네?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지갑이 좀 가벼워지니까 지출을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막 땡처리 이런 상품 엄청 잘 팔리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더 칩한 상품. 네.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이소만 막 진짜 장사 잘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불황에 지금 잘 되는 게 대부분 라면집 이런 것만 되거든요. 뭐 오히려 고급 식당은 막 망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고급 바를 운영하셨었는데 그분이 사업수완이 좋다고 느낀 게 불경기가 한 3년 전부터 느껴지셨나 봐요. 왜냐하면 바 매출 줄어드니까 그 사업가는 그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바로 바를 한 6개 하셨는데 다 접고 야, 무인 라면집으로 다 바꾸셨어요. 대단히 판단력이 빠르신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갑자기 그래 업종 전환이 되시냐 하니까 아니 망하게 생겼는데 빨리 바꿔야지. 그냥 바를 거의 권리금 조금만 받고 다 넘기시고 무인 라면 체인점으로 확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진짜 흐름을 빨리 보시는구나. 근데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이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어렵죠. 네. 네. 대세를 거스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박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다 제조업도 더 박살나고 있으니까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도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야 지금 호황이다고 하고 막 AI 때문에 막 난리 난다고 하지만 다른 업체 중에 지금 잘 풀리는 업체가 얼마나 있나 솔직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1인 사업자가 또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직원 채용을 놓고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직원을 뽑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감을 이제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같아요. 그 노란봉투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일반적인 자영업자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기조에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엄청 노동 친화적이 됐다. 그러면 내가 근로자한테 잘못하면 엄청 내가 힘들겠구나. 근데 세법은 세금 내면 끝이거든요. 웬만하면. 정말 나쁜 탈세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형법적 제재는 안 받아요. 말 그대로 막 징역을 간다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하는 많이 없는 편인데 노동 쪽은 우선 대표자가 무조건 가서 출두해야 되고 직접 질의에 응답해야 되고 잘못하면 형벌적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분들이 그 근로자 뽑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공포감을 가져하세요. 거기다가 지금 근로감독관을 몇 년 동안 28년까지 5,000명을 더 뽑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제 사무실에 저랑 이제 노무사님이랑 같이 있고 노무사님과 같이 책을 썼었는데 이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더니 간단하다. 세무사님 세무조사 하지 않냐. 그게 4배 늘어날 거다. 그래서 막 출산, 휴가, 휴직 그런 것들 받으시잖아요. 실업급여. 이제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분들은 근로감독관은 특사경이라 해서 특별 사법감찰이라 수사권이 있어요. 저도 제가 아는 업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진짜 오셔가지고 자 멈추시고요. 자 건드리지 마세요 데이터. 자 일로 오세요. 취조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하는구나. 거기 직원 한 명인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저는 이제 그런 게 그래도 직원 한 20-30명 있는 뭐 중소기업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오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산 휴가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거 제대로 타먹는지 그런 거 확인하더라고. 그래서 와, 마침 그 현장에 노무사님이 계셔서 바로 이래 방어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해가 쌓일 수 있는 말을 잘 정제해서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문직인 건데 사실 일반적인 사업체에 노무사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없죠. 대부분. 예. 왜냐하면 전국에 노무사님이 5,000명 내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냥 1인 자영업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슬픈 게 이제 근간이 없어져 버려요. 5명에서 막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서 좀 탄탄한 뭐 유니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쪽 업체들은 막 4-5만 개씩 빠지고 있고 1인 사업체는 막 거의 15만 개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이제 기장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세무사 업무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오면은 저도 첫 질문이 직원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 쓴다 그러면 전 노무 지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네. 근로계약서 꼭 쓰셔야 되고 막 요즘 무섭다. 잘못하면 사장님 사업하기도 전에 여기 끌려고 저기 끌려고 피곤하실 거다. 저는 경험담이 많으니까 그 말씀 드리면 그래요? 막 이래 이제 놀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사업주랑 근로자를 이제 더 힘들게 서로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철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혼자 사업 해보다가 그 다음에 근로자를 모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LG그룹, 롯데, 이마트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85년생, 즉 막 40세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IMF 때와 비슷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이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에 대해서 사실 뭐 다른 기관, 국가기관에도 손 놨다고 하고 제 알고리즘에도 2030 많이 뜨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친구가 신한은행 85년생이에요. 아, 그 친구가 진짜 말하더라고요. 희망퇴직 40대부터 이제 받는다. 근데 그 뉴스가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최근에 봤던 건 이마트 24였는데 나간다 그러면 지점 하나 주겠다 뭐 이런 조건들도 걸고 희망퇴직에 대해서 좀 진짜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기업도 이제 그분도 이제 어떤 계열사,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데 희망퇴직 권고 받았는데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그러면 이거 퇴직소득세로 내는 거야? 아니면 근로소득세로 내는 거야? 왜냐면 퇴직금도 상당하니까 세금이 퇴직소득세는 확 적거든요. 대부분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걸로 내고 싶은데 이러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진짜 현실적인 게 그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권고를 받았는데 이제 우선은 거절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봤던 그 김 부장님처럼 진짜 곧 개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딱 몇 번 추려서 말씀드리는데 안 되면 그냥 공고문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숙청의 난이 불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 자가에 사는 우리 김 부장님처럼 진짜 그런 오퍼가 들어오는데 와 이게 진짜 즉각적으로 저의 형 그다음에 친구의 얘기가 되니까 이 정도까지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산업군이 진짜 완전 양극화됐구나. 이제 되는 데만 잘 되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AI 영향도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AI뿐만이 아니라 요즘 다 휴대폰으로 사실 계좌 만들지. 그렇죠, 사실. 네. 직접 은행을 가거나 이런 게 또 많이 줄어드니까 그 관련된 지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슬림화하는 작업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어찌 보면 저만 하더라도 업무할 때 AI 쓰는데 최근에 챗 GPT 5.2가 나왔잖아요. 5.2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처음 인터넷 딱 키면 제 첫 화면은 챗 GPT예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걸 썼었는데 이제는 얘가 제일 빨라. 얘를 그냥 바로 띄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진짜 누구보다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링크 어차피 걸어주니까 링크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야 이거 산업군에 반영하면 저의 사업에도 반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석하는지. 왜냐면 저는 박사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논문 쓸 때도 참고를 많이 하니까 논문을 이 정도로 분석할 정도면 내가 하는 일반적인 루틴한 업무는 얘 잘 알고리즘만 세팅해 놓으면 다 해주겠네. 이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거기다 환율은 계속 치솟고 있으니까 물가 상승 올라가고 소비 줄어들고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근간 산업에 투자한다고 그래서 AI나 뭐 R&D에 엄청 투자할 거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예산은 지금 막 거의 700조를 뚫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인 게 이제 이런 한국 경제 상황에서 세금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약순환인 게 이렇게 어린 젊은 나이에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는 건 상황인데 세율은 더 높아진다. 네. 되게 각박해지겠네요. 삶이. 왜냐하면 지금 법인세 1%씩 올렸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 1%가 뭔 상관이야 이러시는데 그걸로 연 세금이 17조 정도 더 거쳐요. 이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면 야 잠깐만 내가 그럼 내년에 이거 오르면 몇 천억의 세금 더 내야 되네? 야 그러면 무조건 구조조정이지. 1억의 관점을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맞죠? 그게 맞죠. 네. 네. 왜냐하면 회사는 살아야 되니까 산 사람들끼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과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노동법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퀘스천 할 것 같아요 법인들이. 야, 그런 상황에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기가 막힌 AI들이 막 오니까 야, 그러면 사람 뽑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사실.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동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속된 말로 이런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원 줄이려고 각재고 있다 하는 건데, 그게 회사란 유기체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줄이고 세금도 어떻게든 감면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엄청난 유기체가 움직이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아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문직인 저도 쓰는데 다른 전문직이라고 안 쓰겠냐. 제 주변의 변호사들 다 써요. 그냥 기본 거의 다 말하고 시작하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저연차의 어쏘가 필요가 없대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네. 저연차의 어쏘가 원래 이제 기본적인 글 쭉 써주고 거기다 상세 내용만 바꾸는 게 내 롤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변호사 동생들이 형, 오빠 이거 그냥 넣으면 다 나와. 기본 다 짜줘요. 그래갖고 한글 파일이나 뭐 이 문서 파일을 만들어 달라면 다 뽑아줘요. 그거 복붙해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쓱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커피 타러 갈 때 그냥 그 명령어 입력해 놓으면 알아서 쭉 데이터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갔다 와가지고 기본 왔고 다 짜져 있으니까 막 쭉쭉쭉쭉. 저도 그래서 엄청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계약서 쓰거나 이럴 때 정말 제가 못 잡아낸 거 다 잡아주니까 이게 훨씬 낫네. 10분도 안 걸리고 돈은 싸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에너지에 더 쓰시는 것 같아요. 전문직 분들이. 이제 인구 구조는 이제 직원을 더 뽑진 않아도 매출을 늘리는 방향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 말씀대로 전문직도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망하는 자영업자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선 전문직은 아직까지는 망하는 수순까지는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곧 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문직의 그 개수 오픈 있잖아요. 국세청에 통계가 다 나와요.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 2014년도에 개업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10,000개 정도? 근데 2024년도에 이게 3만 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4년도에 13,000명이었는데 24년도에 35,000명.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있어야 먹고 살 거리가 생기는 건데 결국은 포화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포화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직렬에 대한 얘기를 뭐 말씀드리겠지만 제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최근에 수습세무사 공고를 올렸는데 저는 이제 2분 모시려고 했어요. 2분만 뽑겠다. 이것도 사실 약간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와 내가 채용하는 게 맞을까? 이 인건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이력서가 이제 그 이번 기수가 아니라 한 5기 전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력서가 한 250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250개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아니 100몇 대 1이네요. 네. 110몇 대 그래서 1. 내가 와. 뭐야?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회계사 분들도 지정돼서 수습을 2년을 거쳐야 회계사 라이센스가 진짜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이센스를 이제 그 업계가 좀 힘들다고 해서 이제 각종 뭐 빅4나 이런 데서 안 뽑고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막 댓글에. 아니 얘들 키우면 어차피 내 적이잖아. 그리고 시장이 이미 포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뽑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먹거리가 아예 박살이나.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전문직 직렬마다 언젠가는 이 물 차는 시점이 오는 것 같은데 회계사 쪽 직렬은 좀 온 것 같고 변호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순간 멈추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가 이제는 왔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게 된 것도 첫 번째 이유는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 시장 자체가 박살이 났어요. 그 시장 자체가 내수가 안 좋고 소비가 줄어들면 회계사라고 세무사라고 변호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분이 그 말한 게 기억이 나요. 요즘 그 실제 이 업무 수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챗 GPT의 모든 의견서를 다 쓴 다음에 내가 셀프 소송을 할 건데 이 의견서가 적당하지만 자문만 한번 해달라. 그런 식으로 업무가 연결된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너 먹거리가 확 줄어드네. 맞아요. 그래서 확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그 자문을 안 받으면 어차피 딴 누군가에게 찾아갈 거고 그 사람은 어차피 그 자문의 의견을 받아서 좀 수정해서 의견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 가서 내가 셀프로 항변하겠다 뭐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시장이 박살났구나. 그런 생각이 첫 번째.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탓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엄청 힘들어진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거 이제 약간 좀 세대를 좀 넘나들면 고령자의 은퇴자의 최후가 또 자영업일 때가 많아요.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사실 제가 은퇴자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공무원분들 은퇴자 강의나 뭐 기업 은퇴자 강의 많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 앉아 계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자영업 안 하겠다고 다 말씀하세요. 알거든요.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요. 1년 동안 1년 정도 지나시면 그 입장이 살짝 바뀌실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존재감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오시더라.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이제 쉬는 거, 가족 여행 가고 이런 거 딱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이제 자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분은 오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슬픈 말이지만 배우자는 내가 계속 벌어왔던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갑자기 돈벌이를 안 해 오니까 그 존재감을 되게 가벼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 그게 너무 서운하더라.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시면 그때 약간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시고 갑자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저자본으로 하세요. 퇴직금 다 날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자가 그 김 부장님도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 주변에 부동산 이제 하나 갖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말 그대로 상업용 건물을 운영하는 친구도 있었고 배우자도 공인중개사였는데 그 둘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력으로 존재감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진짜 터무니없는. 누구도 안 살 것 같은 그런 상가 사버리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고령층의 그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 높아요. 전체 자영업자 중에 거의 40% 육박합니다. 와, 엄청 높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내쫓기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영업 전에 듣는 정보가 진짜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오케이. 자영업? 그럼 뭐 관심은 없지만 뭐 창업박람회 한번 가보지. 쓱 한번 보시고 뭐 팜플렛 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진짜 돈 버는 거야? 어느 정도 필터는 하세요. 이 정도 못 벌어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월에 뭐 900을 법니다 적혀 있으면 야 900은 못 벌어도 뭐 인건비 300은 벌겠지.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쭉쭉쭉 그으면 마이너스 한 600 돼요. 이게 이제 현실에 대한 실제 수치가 아예 다르다라는 걸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 관련된 업을 좀 하셨으면 이 단가 매기는 걸 좀 잘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여기를 뛰어들면 좀 갑자기 이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면 이제 좀 아차 싶어서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업하면 예전에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관리직에 있다가 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가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진짜. 뭐 직원 쓰면 알아서 돌아가겠지. 직원 한 둘 쓰고 뭐 인건비 뭐 얼마나 하겠어. 완전 생각을 이제 고쳐 먹으셔야 되고 거기다 요식업 F&B를 한다. 주방을 본인이 못 본다. 그럼 100% 망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100%예요, 100%.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돈 주면 다 성공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봅니다. 거기다 이제 마케팅 쪽에다 얼마나 이제 또 사기꾼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도 좀 인식을 해서 그리고 마케팅 전략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전략을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좀 택해야 되는데 왜냐면 오픈만 하면 자동으로 된다? 제가 봐서 보름도 안 가요. 오픈만 딱 보름 가더라고요. 그 정신 정말 차리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소중한 돈 정말 날린다. 정말 날린 경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개편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무산됐는데 세수 감소 우려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속세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선은 이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원래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인데 총 10억 원 넘어가면 상속세 내야 된다. 근데 지금 집가격 많이 올랐고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가 남게 되는데 집값 10억 넘어가면 이거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세금 내는 건데 아 이건 좀 잔인하다. 뭐 이렇게 진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선 당시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이제 18억이었어요. 일괄 공제 5억 원을 뭐 8억 원, 배우자 최소 5억 원을 뭐 10억 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기자회견 하시고 급물살을 탔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그 의원 발의로 바로 올라갔어요, 국회로. 그래서 그때 17억으로. 뭐 어감이 18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그래서 7억 원, 10억으로 진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된다. 이건 100%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와병하고 계신 분들이 상담이 꽤 많이 와요. 이제 부모님이 지금 와병 중이신데 아버지가 좀 요양병원에 있다. 근데 내년 초에는 좀 준비하라고 하신다. 좀만 기다려봐라. 이거 통과되면은 상속이 개편이 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 적용을 해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거 통과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11월 달에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래도 약간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게 12월 5일 날 이제 했는데 상속세제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방안까지는 아직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의 이제 세수 감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편이 되면 사실 통계적으로는 한 60-70% 이제 상속세 안 내도 돼요. 근데 세수가 떨어지는 건 전체 그 상속세 세수에서 한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 사실 영향이 별로 없네요. 네, 왜냐하면 오히려 자산이 많은 10%가 상속세 70-80%를 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큰 영향도 없어요. 개편 조금만 돼봤자.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KB 부동산 시세는 2025년 11월 서울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그 중소형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4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개편 딱 17억, 18억까지 되면 안 내고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적용받는 사람들은 많고 근데 이제 이게 개편이 안 되니까 좀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유사하게 스위스에서도 사실 초부유층 대상 상속세 50% 걷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국민투표했는데 78%가 반대했었어요. 당연히 될 거라고 봤는데 부자를 어찌 보면 보호하죠. 왜냐하면 유럽은 무서운 게 그래버리면 나라 떠나버리거든요. 많이 떨어져 이미. 네. 그리고, 네. 그냥 내가 왜 여기서 기업해야 돼? 오케이 즐거웠어. 법인 가버리거든요. 대표자가. 프랑스도 최근에 부자세라고 해가지고 상위 1% 부자에게 재산의 3%씩 걷자. 그러면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냥 국적 바꿔버리면 되는데 휙 떠나버리면 되니까. 근데 한국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개편됐어도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상속세 개편이 이제 물 건너 간 뒤에는 또 아무래도 이 대상자 분들에 대한 상담 뭐 바뀔 것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선은 첫 번째 반응이 깊은 실망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상담하셨던 분들도 그때 2024년도에 25년에 바뀐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부티프로 와서 촬영했었지만 그때는 사실 계엄 때문에 느닷없이 그때는 느닷없이 이제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진짜 된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대통령도 말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안 되니까 이제 약간 실망감도 있고요. 약간은 화난 것도 많아요. 이거 뭐 녹나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나라 차원에서 이제 세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와 너무 이제 막 배신감도 든다. 뭐 두 번째 슬픔을 좀 완화시키는 게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세 개편 기대하고 사실은 증여 안 하겠다. 뭐 어차피 바뀌면 상속세 안 내니까 이런 경우가 많으셨던 분들이 이제 갑자기 부랴부랴 상담 요청하신 경우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또 2026년도에 세금이 더 올라가는 개편안이 몇 개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돼서도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저가 양수도 하면 취득세를 이제 12.4%를 때리겠다 뭐 이런 것도 개편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어떡하지? 빨리빨리 알아봐야겠네.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증여세 조사도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오히려 며칠 안 남았는데 서둘러야겠네. 황당하네.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